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필드 시계는 드레스 시계처럼 너무 차려입은 느낌도 아니고 다이버 시계처럼 지나치게 묵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파일럿 시계처럼 지나치게 크지도 않아서 난닝구 차림에서 캐주얼 정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옷차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필드 시계의 기원은 군대와 전쟁입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짓을 할 때 사용하던 굉장히 읽기 쉬우면서도 튼튼하고 내구도가 높고 단순한 기능을 가진 시계들이 현재 필드 시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야전에서 사용되었던 군용 필드 시계의 모습에 매우 충실한 시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손목에 있는 해밀턴 카키 메카니컬 시계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를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기 전에 필드 시계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원래 손목 시계가 처음 발명된 건 16세기 말이지만은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도 손목 시계는 여성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남자들은 약 300년 되는 시간 동안 회중 시계만 들고 다녔죠. 시계를 둘러싼 이런 관행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야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쁘고 더러운 참호 안에서 포탄과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일일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시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꽤 번거롭다는 걸 군인들이 알게 된 거죠. 이제 군인들이 자기 회중 시계에 가죽끈을 연결해서 손목에 차기 시작한 것이 전쟁 이후에 일반 남성들에게까지 보편화되었고 이것이 남성용 손목 시계가 대중화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 1차 세계대전이 시계의 역사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이 손목 시계는 우리가 아는 필드 시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차던 시계에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시계를 자기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구매했던 개인 구매품들이었고 규격이나 성능 면에서 아무런 통일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그 군용 시계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따라 생산된 시계들이 군인들에게 보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2차 대전 때부터 각자의 나라의 표준에 따라 생산된 필드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계는 미군이 사용하던 A11이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해밀턴을 포함해서 블로바, 월담, 엘긴 같은 회사들이 이 시계를 생산을 했었는데요. 튼튼하고 정확하고 뛰어난 방수 성능과 내구도를 가진 시계라서 전쟁 후에도 굉장한 인기를 대중들에게 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필드 시계의 기본 형태는 A11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장식적 요소도 없는 투박한 케이스에 어두운 색 다이얼, 커다랗게 적힌 숫자, 별다른 장식 없이 나눠진 눈금들, 튼튼한 시계줄, 이런 필드 시계의 기본 요소들이 A11 시계에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룰 해밀턴 시계는 A11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필드 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2월에 미국 국방성은 MIL-W-3818B라는 군용시계 표준을 내놓는데요. 이 표준은 첫 번째로 초단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해킹 기능을 갖출 것, 둘째 하루 30초 이상 오차가 나지 않는 정확한 수동식 무브먼트를 사용할 것, 셋째 시계 사이즈는 34에서 35mm 사이에 있을 것, 네 번째 기본적인 반자성 기능과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4년 이후부터 적어도 1975년에 이르는 시간까지 이 규격을 따라서 해밀턴이라든지 벤루스라든지 타이맥스라든지 여러 시계 회사들이 군용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계들의 외양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필드 시계와 보다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돔형 시계 유리에 무광택 케이스도 그렇거니와 다이얼 바깥쪽의 눈금을 잘게 나눠놓고 5개 단위마다 저렇게 다트 모양으로 표시를 해놨다든지
숫자를 두 줄로 써놓고 바깥쪽에는 1부터 12까지 써놓고 안쪽에는 13에서 24까지 적어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요즘의 필드 시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걸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룰 해밀턴 카키 메커니컬은 바로 64년 미 국방성 규격에 따라 해밀턴사에서 생산되어서 미군에 공급되던 그런 시계들을 리바이벌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이라는 시계 회사가 자기 회사의 역사에 바치는 오마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지만은 필드 시계의 역사에 바치는, 필드 시계의 발전 과정에 바치는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베트남전 당시에 통용되던 군용 시계를 단순히 리바이벌만 한 게 아니라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이즈는 당시에 34mm에서 현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38mm 정도로 다소 커졌고, 시계 유리는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싸구려 아크릴에서 스크래치에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당시보다 더 검증되고 보완된 ETA 무브먼트를 사용을 했고, 다이얼에 적용된 숫자나 눈금도 군용 시계의 투박한 느낌을 빼기 위해서 현대화 시켰습니다. 바로 이 해밀턴 메카니컬 시계를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해밀턴은 자기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까요? 네, 지금 제 앞에는 타이맥스 세이코 해밀턴에서 나온 필드 시계 3종이 나와 있고, 여기 가운데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해밀턴 카키 메카니컬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부터 살펴보시면은 이게 원래 전쟁에서 쓰던 군용 시계를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참호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시계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적한테 위치가 노출되면은 이건 군인의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필드 시계는 되게 무광택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광택 처리는 좋은 재질이라는 게 느껴지는 이런 브러쉬 처리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요. 케이스는 34mm에서 조금 커진 38mm인데 이 사이즈면은 손목이 얇은 남자분이나 심지어 여자분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러그가 현대적인 시계랑 다르게 굉장히 길어요. 원래 군용 필드 시계들이 러그가 길긴 했습니다만은 다이얼 사이즈가 이거보다 훨씬 큰,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카시오 듀로, 이건 44mm 다이얼이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해봐도 이건 러그가 되게 짧잖아요. 러그 끝에서 끝까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 1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러그가 길다는 거는 이 시계가 실제 다이얼 사이즈에 비해서 손목에 찼을 때 크게 느껴지리라는 거를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손목이 작은 분들은 아토밴드를 연결했을 때 이 시계가 그냥 이렇게 투피스로 나눠진 시계줄을 연결했을 때보다 많이 작아 보입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얇게 나왔습니다. 9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해밀턴사의 로고가 박혀 있고, 시계의 이런저런 특징들이 적혀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스크래치에 절대적으로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됐는데 무반사 코팅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시계가 돔형인데 무반사 코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번쩍거린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다이얼을 보시면은 현대적인 폰트로 많이 변형이 됐고, 그리고 원래 군용 시계에는 회사 로고 같은 게 안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에는 해밀턴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날짜창도 원래 군용 시계에는 없었을 테지만은 여기엔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창 주변에 틀 처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깔끔하다는 인상이 들고, 시분 초침의 구성은 시계 전체의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게 흰색으로 잘 나왔는데,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이 초침이 굉장히 길게 빠졌어요. 이 고진동 무브먼트가 돋보이게끔 초침을 우아하게 길게 뺐다는 거, 그런 것들을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시분 초침을 다 흰색으로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심심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시계의 또 다른 단점은 이게 방수 성능이 50m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어지간하면 물에 가까이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계줄을 보시면 이제 천 소재의 시계 밴드인데
뒷면에 이렇게 가죽을 덧대서 착용감이 일반적인 천 소재의 시계줄에 비해서 부드럽습니다. 시계줄이 이렇게 연결될 때 그 버클이랑 이 시계줄의 구멍이랑 만나서 여기에 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구멍이 늘어나거나 문제들이 생기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을 덧대 가지고 시계줄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것도 좋고, 가운데에 좀 두툼한 패드 같은 걸 덧대 가지고 두께감을 주는 것도 좋은 처리인 것 같습니다. 시계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질려서 교체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시계줄을 교체하는 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바 툴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케이스 측면을 눌러주기만 하면은 시계줄이 쉽게 제거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배려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에서 최고의 단점은 야광인데요. 밝기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낮에 봤을 때는 이 숫자에도 다 야광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야광점에만 이렇게 야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속력도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무브먼트를 다뤄볼 텐데, 이 시계의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할 면이 있다면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타 ETA 무브먼트 2804-2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ETA 2824-2번에 오토매틱 부분을 빼고 수동식 시계로 만든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에 있는 스위스 시계들이 ETA 2824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진동수를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는데,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2800번대 무브먼트를 사용했다는 거. 이 가격대의 스위스 시계들 중에서 무브먼트의 성능이나 그런 게 이 시계에 근접하게 오는 시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초에 8번 움직이는, 1시간당 28,800회 움직이는 고진동 무브먼트고, 기다란 초침이랑 만나서 굉장히 우아하고 물 흐르는 듯한 초침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날마다 이 시계 태엽을 돌리는 맛이 있어요. 제가 시계 태엽을 돌리는 거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 시계 태엽을 돌리는 느낌이 소음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이제 태엽이 감기면서 점점점 이제 스프링의 반발 같은 게 세진다는 것도 느껴지는데, 뭐 이거 너무 많이 돌려서 고장낼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완전히 감아졌을 땐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힘을 가해가지고 이걸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과충전돼서 뭐 무브먼트에 무리가 가거나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 시계가 수동 시계라는 거는 오토매틱 시계랑 다르게 들어가는 부품 수도 적고 무브먼트의 구조도 단순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고장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의 비용이 다른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비해서 쌀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유지 가능성이나 내구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수동 시계가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 리저브도 이게 수동 시계라 그런지 오토매틱 버전보다 좀 깁니다. 오토매틱 버전이 38시간 정도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이 시계의 파워 리저브, 완전히 태엽을 감았을 때 이 시계가 갈 수 있는 시간은 46시간 정도로 거의 이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아두면은 이틀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일이 태엽을 감아줘야만 동력을 얻는다? 이런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시계를 감아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계식 시계를 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리하기 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매틱 시계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두세 개는 멈춰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 중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 시계는 제가 아침마다 감아주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다. 그게 장점일 수 있다. 그래서 컬렉션에 수동식 시계가 없는 분이라면은 이 시계를 꼭 한 번은 시도를 해보시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스위스 시계들끼리 비교를 하면은 이 시계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무브먼트는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2800번대 ETA 무브먼트를 쓰고 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고 다이얼의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역사적인 가치나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도 이 가격대의 다른 스위스 시계를 압도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스위스 시계들끼리 비교하면 이 시계는 가성비가 좋은 시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필드 시계가 원래 이 야전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시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시계를 사도 얼핏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케이스도 무광택이고 디자인에서 장식적인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얼핏 보고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시계를 비싼 시계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고진동 무브먼트, 스위스에서 나온 고진동 무브먼트를 조금 명성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시계를 추천드릴 만한데, 나는 스위스 시계에 대한 환상이 없고 동경 같은 게 없고 잘 돌아가는 가성비 좋은 시계만 찾는다라고 하면 이 시계를 추천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시계라서 가죽줄이나 나일론줄, 메탈줄 뭐 어떤 걸 써도 잘 어울리는 시계이고, 드레스 시계까지 해서 정장을 완전히 갖춰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 혹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디서나 착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높은 시계, 스위스 시계답게 굉장히 디테일에 잘 주목한 예쁜 시계라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필드 시계의 역사에 충실한 의미 있는 시계를 하나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해밀턴의 카키 메카니컬 시리즈를 고려를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성비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내 컬렉션에 수동시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제대로 된 필드 시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해밀턴의 시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금 12월 21일 정도인데 조마샵에서 크리스마스 할인으로 269불 정도의 이 시계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관세나 배송료가 따로 붙는다고 해도 30만원 초반을 넘지 않는 가격에서 한국에서 받아보시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정품 시계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 마켓에서 시계를 사는 데에서 따라오는 리스크 같은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제조사 보증 같은 게 따라오지 않고 그레이 마켓 판매처들의 품질 보증이라면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그리고 관세를 지불했는데 시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품을 하게 되면은 운이 좋아서 배송료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관세 낸 거는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런 리스크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이 시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피드백을 언제나 환영하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